시험이라고 하는 절차가 공정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시험에 집착을 하는가? 그 노동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혹은 파트타이머 혹은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사회에서의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탈출하라고 부추긴다. 우리 사회가, 온 사회가 노동 탈출을 압박을 하는 사회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한편에는 일정한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 위에서의 특권, 아래로서의 이 그 불리한 처지가 합쳐서 이제 이 병목에서 만난다. 이 병목이 근데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병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이 아니라 개천을 좋게 만들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특권을 줄이자. 위에 있는 사람들도 특권적인 요소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동시에 갖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권력도 굉장히 감시를 받고 제한을 하게 하고, 그 부도, 그 경제적인 부도 과도한 부를 몰아가지 않도록 하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저의 책 시험능력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불평등과 또 그것을 극복할 대안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시험능력주의가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폐해,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제가 이제 뭐 학계 또 대학,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교사 뭐 이런저런 그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이른바 공정 담론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과연 진보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 문제하고 이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요.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이제 뭐 이를 그냥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이 말은 뭐 원래 영국에서 이제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해서, 이 근대 사회가 오면은 이 신분적인 세습이라든지 각종 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 게, 그게 바로 능력주의. 능력대로 하자. 이렇게 이런 세습이나 혹은 편법이나 연고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대우를 해주자. 이런 이제 근대 국가의 이제 일종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와 같은 것인데, 실제로 이 능력주의가 발휘되는 세상이 유토피아인가,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약간의 우울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한 게 원래 이 바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뭐 개념적으로 몇 차원으로 한 구분을 해봤습니다. 순수 이게 능력주의라고 했을 때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재능과 노력의 결합인데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능력주의는 재능, 그러니까 노력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타고난 재능 중심으로 보는 테스트 같은 것이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노력의 요소를 약간 가미를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통상 사용하고 있는 능력주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과 재능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외형적으로는 결국 시험 합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교 입학, 어느 학교를 입학했는가가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를 저는 시험 능력주의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학력주의, 학위주의, 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학교 출신자들끼리 모여서 팩을 이루면 학벌주의가 되기도 하죠. 이게 뭐 또 외국에서는 일종의 자격증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이런 것인데, 모든 그 근대 국가는 어느 정도는 다 자격증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 특별한 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하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이 모든 국가는 이 자격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보다가 약간 조금 다른 거는 이게 번역을 이제 현능주의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메리토크라시인데요. 이게 중국의 정치 체제를 미국의 선거민주주의하고 대립시켜서 보는 사람들은 중국식 제도를 일종의 그 현능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제일 우수한 사람을 엘리트로 선발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적과 능력과 그 다음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이런 가장 현명한 현인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오르게 만드는 이런 중국식 시스템을 현능주의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일종의 능력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능력주의의 여러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보다는 약간 말하자면은 이 재능과 노력보다는 실적을 훨씬 중시하는 것을 실적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이 어떤 그 능력에 따른 그 대우나 보상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른 보상, 배분,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사회주의까지는 안 가지만 연대주의나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제가 이런 몇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여기 한국의 사례는 주로 이제 시험능력주의 형태를 주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이제 공정의 문제이고, 이 공정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시험 통과 여부가 공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그 화면에 보인 이 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인천국제공항 이른바 인국공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인국공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정교조 이런 여러 회사에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적절한 차별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 표는 바로 이제 서울메트로 젊은 직원들이 올린 당시의 포스터를 제가 이제 다운받아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차이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 즉 시험을 아주 어려운 시험과 면접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면 되겠느냐. 그 당시에 노량진에 있었던 이른바 공시족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를 했고 이런 공시족들이나 혹은 이런 젊은 직원뿐만 아니라 대체로 젊은 세대들도 대체로 여기에 공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16년 그 이대 입학 당시 그 문제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문제가 이제 이 촛불 시위까지 연결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촛불 시위에서의 이 시민들의 요구를 공정이라고 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제 이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부 진도는 나갔습니다만 무기계약직 방식으로 채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당시에 그 젊은 직원들이 이제 올렸던 포스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기 뭐 보면 20대 청춘을 몽땅 저당 잡혀서 이렇게 고시원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공부한 사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젊은 직원들의 항변, 이런 것이 이제 이 포스터의 문구에서 나와 있고, 사실은 지금 뭐 다는 아닙니다만 20대 30대의 이런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공사라든지 공무원이 되었거나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이거를 오늘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뭐 이런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가 공정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시험에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그 한두 번의 시험이 평생을 좌우하는 정도의 어쨌든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화두를 지금 꺼낸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쓴 그 도식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이동의 병목과 이제 그 교육열을 모형으로 그려봤는데, 왼쪽 모형은 지금 현실이고요, 오른쪽 모형은 우리가 이런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모형은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약간 타원형이 된 것은 약간의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약간 동그랗게 된 건 상태가 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층으로 본다면 하층, 중간층, 상층,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뭐 중간층, 상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사회나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보다가 좋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동의 열망은 어느 사회나 있는 법입니다. 좀 더 좋은 위치나 좋은 자리, 좋은 보수,
조금 더 권력 있는 자리로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센 나라다. 그러니까 그 센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밑에서 내리눌러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힘, 위에서 당기는 힘, 두 가지가 다 세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부추기는 힘은 그 노동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혹은 파트타이머 혹은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사회에서의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탈출하라고 부추긴다. 우리 사회가, 온 사회가 노동 탈출을 압박을 하는 사회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한편에는 일정한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뭐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권력도 상당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나 젊은이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선망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위에서의 특권, 아래로서의 이 그 불리한 처지가 합쳐서 이제 이 병목에서 만난다. 이 병목이 근데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병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이다. 그래서 이 병목의 이 압박이 이제 병목에 집중이 되는데, 집중이 되니까 이 병목이 터지게 된다. 그 터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이 말하자면 사교육비 부담, 청소년 자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벗어나는 청년들의 문제, 학교 폭력, 정신적인 스트레스, 학부모들의 고통, 이것이 전부 다 이 병목이 터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병목이 터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이제 제 이야기 오늘의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은, 자, 이 병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병목을 여러 개로 만들자. 이게 이제 이 모형은 이제 병목사회라는 책에서 그 모형을 제가 이제 약간 따온 것인데, 어떤 섬 지방의 원시 부족이 사는 데서 16살에 전사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전사시험에 통과하면 평생 전사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그 전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 부활이 없고, 그 결국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16살에 통과한 시험을 위해서 모든 그 부족, 모든 구성원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 병목이 하나밖에 없는 그 병목 사회의 문제를 우리 사회와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그래서 병목을 여러 개를 만들자.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탈출하려고 하는 유인을 줄이자. 탈출하려고 하는 유인을 줄이자면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이 아니라 개천을 좋게 만들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특권을 줄이자. 위에 있는 사람들도 특권적인 요소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동시에 갖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권력도 굉장히 감시를 받고 제한을 하게 하고, 그 부도, 그 경제적인 부도 과도한 부를 몰아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병목의 압력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병목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의 패자부활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시험 능력주의 문제는 결국은 이 교육 문제가 중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교육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을 제가 여기서 역피라미드로 그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역피라미드냐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쪽이 가장 말하자면 치열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학교 교육인데, 이 학교 교육은 사실상 학교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학 입학 시험에 지배를 되고 있고, 대학 입학 시험은 대학 입학 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관문을 굉장히 좁게 만들고 결국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수직 서열 때문이고, 대학이 수직 서열화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서열의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직 서열이 대학 입시를 지배하고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고, 그럼 수직 서열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이 수직 서열은 원래 우리 사회에서 원래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긴 했으나, 지금과 같은 수직화된 서열은 신자유주의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국은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소수의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고용을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평준화되는, 그러니까 의대가 되어버리는, 무슨 의대가 아니라 의대 되어버린 현상이 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현상이다. 그리고 대학들도 결국은 이렇게 스카이 대학부터 해가지고 뭐 서성하니 뭐니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 서열도
최근 20년 사이에 생긴 현상인데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하고 고용 불안하고 경쟁과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 구조는 서열 구조를 좌우하는 그 외의 변수가 또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변수 그 상위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시험 능력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지배 체제이자 수능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피라미드의 부분에서 상위의 것을 고치지 않은 한 하위에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다. 건드리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교육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결국은 학벌 경쟁은 노동시장과 이제 곧바로 직결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에서 차별 대우,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교육 현장에서 높은 학벌이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 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규직 혹은 공사 혹은 이런 그 전문직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탈락할 경우에 하게 되면은 하층 노동시장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는 불안전 노동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탈락하는 과정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도 매우 어렵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번 노동시장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고하게 굳어져 있는 노동시장 구조하고 학벌 경쟁 구조가 맞물려 있다. 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벌 경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 즉 능력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 전형적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이 있으면 이런 자리로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계속 배우게 된다. 그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초등학생 공책인데요. 실제 이런 공책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다운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야, 너 공부 잘하면 이제 아파트 번쩍번쩍거리는 이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공부 못하면 연기 나는 굴뚝에 간다. 요즘 연기 나는 굴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이걸 보는 애들로 하여금 너 공부 선택이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교육 문제고 이 학력의 문제를 개인적 능력과 선택의 문제로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시험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 체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 지배 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조사한 거는 국회의원의 구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봤는데 19, 20,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전직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 여기서 정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2선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원래 직업을 따지면 좀 더 복잡해질 텐데 그것까지는 못 따졌고 그 다음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 공직하고 법조계입니다. 이 공직하고 법조계인데 이 법조계는 대부분 이제 사법고시나 로스쿨 지금은 아마 젊으니까 대부분은 사법고시 출신들이겠죠. 여기서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위 관료들인데 이 고위 관료는 사실은 거의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은 고시 출신들이 결국은 정치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고 지자체까지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지자체장이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개 고위 공무원들이나 행정고시 출신들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선출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은 고시, 즉 시험 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인용을 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계급은 수능 시험이 곧 계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인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점수가 이제 9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치킨 시켜 먹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 치킨 튀기는 사람, 그다음에 치킨 배달하는 사람. 이게 약간 웃기는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청년들이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른바 이 능력, 그 시험 능력에 의한 불평등이 입학 시험에서부터 거의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이 권력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부터 길러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특별 대우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심지어는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야, 성골 먼저 가서 밥 먹어, 진골 그다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성적 순서 1등부터 몇 등은 그다음 너희들, 이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 서열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가지고 권력 서열화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 서열화는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서열의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이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우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 대우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적 서열의 하위에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나빴으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갔으니까 월급 이거밖에 못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70년대부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노동자들의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당신 왜 이 정도밖에 월급 못 받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공부 못했거든요. 공부 안 했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월급 받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가 높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사는 겁니다. 저놈이 옛날에는 분명히 내보다가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왜 저렇게 내보다가 승진을 빨리 했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학교에서 내면화된 권력 서열이 사회적인 그 권력 서열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회적 경쟁이 학벌 경쟁이나 시험 경쟁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는 실제로 비슷한 나라의 아시아의 유교 전통을 가진, 과거 시험의 전통을 가진 중국과 비교해도 전장이라고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이 지금도 있는 일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전장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시장과 전장, 이제 이 박경리 선생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일종의 거대한 전쟁터로서 이제 이런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나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언제나 이제 그 교육적 성취보다는, 교육적 성취의 가장 객관적인 표징은 스카이대학 진학, 서울대 진학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사회적으로 영예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뭐 제가 최근에 본 건, 이거 개인적인 걸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사진 찍은 거, 제주도에 갔다가 찍은 건데, 가문의 명예에 온 가족 일동의 플랜카드까지 붙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일동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이제 옛날에는 뭐 영예롭게 생각했지만 플랜카드까지는 안 붙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붙이는 이 행동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 이거는 결국은 시험 능력주의가 가문의 영광인가는 맞는데, 이게 사회적인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의 가장 어두운 측면은, 상위 2%에서 상위 5%, 예를 들면 뭐 우리 실업고 졸업생이 1년에 한 9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스카이대학 입학생이 1만 명 정도니까 9만 명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이고, 1만 명의 이야기는 언제나 언론 지상에 가장 톱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9만 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뭐 마이스터고는 일부 취직이 잘 되지만, 그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취업률이 현저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도 완전히 그 버려진 이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시험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